2025년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법규 과목 정말 머리 아프죠? 특히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같은 건 숫자도 많고 예외 조항도 너무 많아서요. 네, 맞아요.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금방 지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회사가 하나 만들어져서 공사를 따내고 현장에 사람을 보내고 공사가 끝난 뒤에 책임까지 지는 그 전체 과정을요. 그거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인데요.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암기는 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법조항이라는 게 그냥 나열된 글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주 논리적인 절차거든요. 오늘은 그 절차의 왜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하필 소방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인지, 왜 아파트는 유독 예외가 많은지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거죠. 그 이유를 알면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방시설업이라는 회사의 탄생부터 함께 따라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시작하려면 일단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소방시설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법에서는 좀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부터가 시험의 시작입니다. 아, 벌써요? 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진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즉 20%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군요. 그렇죠. 사업 이행 보증금 같은 개념이죠. 혹시 모를 부실 공사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함정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 담보 제공 증명 확인서를 과연 누구에게 제출해야 할까요? 왠지 소방 업무의 총책임자니까 소방청장일 것 같은데요. 제일 높은 사람이 허가해줘야 할 것 같잖아요? 바로 그게 출제자들이 파놓은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소방 업무의 컨트롤 타워는 소방청장이 맞지만 실제 등록이나 관리 같은 실무는 각 지역 책임자에게 위임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답은 시도지사입니다. 애초에 등록 신청서류 자체가 시도지사에게 가니까 이 확인서도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거죠. 소방시설업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이 공식을 그냥 머릿속에 각인해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가 무사히 등록을 마치고 드디어 첫 공사를 따냈다고 해보죠. 바로 장비 챙겨서 현장으로 가면 되나요? 안 되죠. 저 이제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착공신고군요. 맞습니다. 모든 공사가 다 대상은 아니고요. 법에서 딱 정한 특정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요? 네, 첫째, 불 끄는 핵시위죠. 스프링클러 설비 등. 둘째, 불 났다고 제일 먼저 알려주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셋째, 지하 같은 곳에서 통신을 도와주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설비가 소방용 말고 다른 통신용으로도 같이 쓰이고 그 공사를 소방업체가 아니라 정보통신공업사가 하면 착공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요. 오,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소방 설비인데 왜 예외를 두는 거죠? 그게 바로 법의 관할권 문제 때문입니다. 관할권이요? 네, 소방용과 겸용이지만 공사의 주체가 정보통신공업사잖아요. 그럼 그 공사는 우리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다른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빠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 겸용, 정보통신공업사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같이 보이면 아, 이건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바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신설공사 말고 기존 건물의 설비를 증설하거나 일부를 고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죠. 물론입니다. 특히 설비의 핵심 부품을 건드릴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걸 소방설비의 심장, 두뇌, 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오, 심장, 두뇌, 신경계요. 네, 꼭 외워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화재 신호를 받는 두뇌, 바로 수심반. 수심반. 둘째, 물을 뿜어올리는 심장인 소화 펌프. 셋째, 심장에 전원을 공급하는 신경계인 동력제어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관제실인 감시제어반입니다.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왜 이 네 가지가 중요한지 확 와닿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 신고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경우는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상식적인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요? 네. 만약에 새벽에 펌프가 터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긴급하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 위급한데 신고부터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긴급 보수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제 착공 신고도 마쳤고 공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공사 잘 끝냈습니다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텐데요. 이게 완공 검사죠. 네, 이때 소방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을 다 현장 확인할 순 없으니까 특히 위험하거나 중요한 건물들을 콕 집어서 지정해 놨습니다. 이건 객관식 문제의 단골 보기로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총 9가지 시설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거나 재난 약자들이 이용하는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네, 그리고 창고시설, 지하상가까지요. 잠깐만요. 다른 시설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창고시설이 포함된 게 조금 의외입니다. 보통 사람은 별로 없고 물건만 쌓아두는 곳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차라리 공장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바로 화재 하중과 초기 발견의 문제입니다. 거대한 물류센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없죠. 그렇죠. 이런 곳에서 불이 나면 사람이 빨리 발견하기 어려워서 초기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 번 붙으면 어마어마한 화재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완공 시 현장 확인을 더 깜깜하게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건물 용도 말고도 규모나 설비 종류에 따라서도 현장 확인 대상이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규모 기준은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하는데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반 대상물입니다. 10,000제곱미터 11층 이상. 네. 그런데 여기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 아파트네요. 왜 아파트는 여기서도 예외인가요? 아파트는 워낙 수도 많고 또 주거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법규나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기준에서는 일단 빼고 나중에 아파트만의 기준을 따로 제시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시험에서는 무심코 11층 이상, 그럼 아파트도 포함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리게 됩니다. 정말 함정이네요. 그리고 설비 기준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곳은 현장 확인 대상인데요. 여기서도 또 작은 예외가 있어요. 호스릴 방식만으로 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제외된다는 거, 또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조장 시설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좋습니다. 이제 완공 감사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시공사의 책임은 계속되는데 바로 하자 보수 보증 제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출제 빈도가 정말 높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보증기간이 2년인 것과 3년인 것을 구분하는 문제 말이죠. 네, 이거 그냥 외우려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서도 원리를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3년짜리 보증은 더 중요하고 복잡한, 그러니까 화재 감지나 진압과 직접 관련된 액티브 시스템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액티브 시스템이요? 네. 반면에 2년짜리는 주로 피난을 돕는 보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3년짜리 액티브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불을 직접 끄는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겠고. 그렇죠. 아, 불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핵심이니까 3년이겠네요. 그럼 2년짜리 보조 시스템은요? 불이야하고 알려주는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 그리고 대피를 돕는 피난기구, 유도 등 마지막으로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역할로 그룹을 나누면 훨씬 기억하기가 쉽죠. 그럼 바로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다음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유도등,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3번 옥내 소화전 설비, 4번 스프링클러 설비. 정답은 명확하죠. 2번, 3번, 4번은 모두 화재를 감지하고 직접 끄는 핵심적인 액티브 시스템이라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네. 반면에 1번 유도등은 피난을 돕는 보조 시스템이니까 보증 기간이 2년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와, 이렇게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하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겠네요. 그렇죠.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사의 흐름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잠시 시간을 되돌려서 이 공사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 즉 공사 감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아, 감리 중요하죠. 법에서는 반드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공사들을 정해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공사는 전문가가 옆에서 딱 지켜보라는 의미죠. 시설 공사를 기준으로 보면요. 옥내 소화전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통합감시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때도 감리가 필요한데요. 아주 소규모인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는 제외됩니다. 캐비넷형이라면 그 사무실 한쪽에 놓는 작은 캐비넷 안에 모든 설비가 다 들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뭐 전체 건물의 배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감리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복잡한 배관망이나 펌프 연동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도 감리 대상이지만 아까 완공 검사 때처럼 호스를 방식만으로 된 설비는 그 단순성을 인정받아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이 제외 항목들이 객관식 문제의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회사의 내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업은 뭐 설계, 공사, 감리, 방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 업종별로 갖춰야 할 기술 인력이나 자본금 기준이 다 다르다고요? 설계업부터 볼까요? 네, 설계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나뉩니다.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은 말 그대로 모든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주된 기술 인력으로 반드시 소방 기술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은 영업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아파트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 물까지만 설계할 수 있죠. 그런데 공장의 경우는 그 기준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훨씬 더 엄격해지네요. 왜 공장만 유독 기준을 강화한 건가요? 아, 공장은 일반 건물과 달리 위험물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잡한 생산 설비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나 피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장이라도 전문 설계업체가 맡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공장 1만 제곱미터라는 숫자는 일반 설계업의 범위를 묻는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에서 일하는 보조기술 인력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당연히 될 텐데 소방공무원 경력자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경력 기간입니다. 기간이요? 네, 소방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발급하는 자격 수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2년 이상 일하거나 3년 미만 등으로 살짝 바꿔서 오답을 만들죠. 아, 숫자 3년 이상을 정확히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설계업에 이어서 공사업 등록 기준도 살펴보죠. 여기도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기술 인력의 수와 영업 범위의 차이입니다. 전문 소방 시설 공사업은 주된 인력 1명에 보조 인력 2명 이상, 그래서 총 3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모든 건물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은 주된 인력 1명, 보조 인력 1명 총 2명 이상이면 되고 영업 범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자본금 기준은 둘 다 법인 1억 원 이상으로 동일하고요. 아, 전문은 보조 인력이 1명 더 필요하다. 이 점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염 처리업이나 성능 위조 설계 같은 특수 분야도 기준이 있겠죠.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방염 처리업은 종류 3가지, 섬유류, 합성수지류, 합한 목재류를 암기하셔야 하고요. 시설 기준으로는 실험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실험실이요? 네,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 그러니까 초고층 빌딩처럼 복잡한 건물의 맞춤형 설계를 하는 업체의 핵심 기술 인력 기준은 소방기술사 2명 이상입니다. 이 숫자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제 공사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현장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등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이걸 피라미드처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큰 현장,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특급 기술자가 배치됩니다. 기준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입니다. 20만 제곱미터? 40층. 그 아래 고급 기술자는 연면적 3만에서 20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16층에서 40층 미만입니다. 여기서도 연면적 기준에 아파트는 제외라는 함정이 있고요. 아, 또 있군요. 네, 그 아래 중급 기술자는 5천에서 3만, 초급 기술자는 1,000에서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 숫자들을 등급과 정확히 짝지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자 배치와 감리원 배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 감리도 상주 감리와 일반 감리로 나뉜다고요? 맞습니다. 규모가 크고 중요한 현장은 감리원이 아예 현장에 상주해야 하죠. 그 기준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만 제곱미터. 하지만 여기서도 어김없이 아파트는 제외가 등장합니다. 아파트는 또 별도 기준이 있군요. 네, 아파트가 상주감리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요? 지하층을 포함해서 16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5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6층과 500세대라는 숫자는 괄호 넣기 문제로 내기에 아주 좋아해서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포인트입니다. 아, 16층 그리고 500세대 둘 다 만족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모두 비상주, 즉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이 됩니다. 기준인데요. 특히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 4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객관식 보기로 만들기 좋은 내용이죠.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금 살펴본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네. 둘째, 공사를 다 해놓고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셋째, 방염 처리를 했는데 성능 기준에 미달하게 한 경우. 넷째, 회사의 시공 능력을 평가받을 때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4가지 사유를 눈에 익혀두면 되겠네요. 네,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따라가 봤습니다. 와, 회사를 세우고 공사를 시작하고 검사받고 책임지는 전 과정에 걸쳐서 왜 이런 규정들이 필요한지 생각하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법 조항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암기 방법이죠. 네, 오늘 함께 짚어본 숫자들, 그리고 특히 자주 등장했던 예외 조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법규 과목에서 분명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이 혼자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많은 규제와 절차들은 결국 단 한 가지 목표, 바로 안전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현재의 법규 외에 현장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항을 새로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법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